이어서 또 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고 마음을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남겨주셔야, 이런 마음으로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곤란함이 있구나. 그래서 지금 나눠드리는 이야기를 거기에 맞게 또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아까 그림책 읽기 전에도 남겨주신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더 이렇게 감동받으면서 그 정서적인 어떤 그 떨림, 변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됐으리라고 믿어요. 의식의 흐름 글쓰기를 지난번에도 안내했고 오늘도 안내했는데, 이 의식의 흐름 글쓰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쏟아내는 것도 쏟아내는 거지만 쏟아내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감정에는 주인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요. 지금 여기 의식의 흐름 글쓰기랑 또 여러분이 써주신 것 중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처음에는 잘 해주려고 하다가 애들이 막 도가 넘잖아요. 사실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그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나서 끝나고, 이런 일들이 아마 모든 가정에서 있는 일일 거예요. 또 선생님들도 그런 고통을 얘기하세요. 좀 좋은 선생님으로 친절하게 하고 싶은데 애들이 그 정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면 엄하고 규율을 강조하는 선생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드리는 답은 한 가지예요. 결국 주도권을 내가 갖는 건데, 내 감정이나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한 줄 써보세요. 내 감정과 내 선택에 책임지겠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 감정, 내가 이 아이에게 따뜻한 정서를 주는 엄마가 되겠다라고 선택했으면 그 끝까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에 대한 책임. 그리고 따뜻한 엄마라고 해서 아무거나 허용적인 엄마는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거는 내가 절대 이거는 가르치겠다. 뭐 엄마하고 장난친다고 엄마 머리를 막 땡기고 막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럼 가르쳐야죠, 그거는. 나 얘가 장난으로 한 건데 내가 이거 화내면 되나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장난이건 뭐건 무조건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엄마 머리를 막 땡기는 거는. 그러면 이런 건 가르쳐야겠다. 그러면 가르칠 게 생길 때는 감정을 회수하고 단호함으로 아이를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그럼 애가 나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면 어떡하지? 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애들은 절대 엄마를 싫어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시지 마시고 단호하게 가르칠 것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가르치시고, 또 좋은 시간을 갖고 싶을 때는 엄마가 5분 동안 놀아줄 수 있어. 5분 후에는 너 방에 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이 다들 좀 시간이 걸리셨고 오랫동안 묵은 것이라서 이렇게 짧게 얘기해서 되겠나 싶지만, 제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그리고 오늘 또 다음까지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의 그 방법들의 솔루션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건, 아이와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건 어떻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존재 경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의 뒤통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밥 먹는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봐주고, 왜 애가 꼴보기 싫고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진다 그러잖아요. 뭘 그렇게 처먹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엄마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아내지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저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응? 바라보겠다. 선포하시고 계속 따뜻한 눈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시면, 그 관계는 여러분, 물론 요즘 세상은 인연을 끊고 살면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끊어도 이어져 있는 게 가족 관계잖아요. 아무리 끊으려고 몸부림치고 법적인 정리를 해도 그 정서적으로 유전자로 다 연결돼 있는 게 가족이에요. 그래서 끊을 수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옮길 수 없는 거,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시고, 정말 바라고 원하는 이미지들과 모습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지금부터 안내해드릴 여정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올려드린 그 답들에. 그리고 의식의 흐름 글쓰기에서는 털어내는 걸 정말 아주 지독하게 저 밑바닥까지 끌어서,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말들이 있다니 그것까지 다 올리세요.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 성찰을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성찰이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독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이런 게 성찰이 될 수도 있고, 쓰다 보니 나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이런 것도 성찰될 수 있고, 또는 마음이 후련해졌다. 이래도 되고, 또는 조금 전에 쓰신 분처럼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하다. 이것도 좋은 성찰이에요. 그러면 내일 또 쓸 때 이렇게. 근데 쓰레기같이 막 복잡한 마음을 써놓기만 하고 거기에 성찰이 없으면 계속해서 반복돼서 쓰레기 속에 뒹구는, 괴로움 속에 뒹구는 그런 일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게 돼요. 그래서 너무 오래 쓰지 마시고 20분 정도만 쓰시고 반드시 성찰을 기록한다. 성찰을 기록한다는 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되셔서 성찰을 기록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엄마 지금 피곤해, 엄마 지금 놀아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제 다음 준비한 여정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박성 선생님은 지금 애가 개교 기념일이라서 옆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구나. 네, 되게 좋은 경험이네요. 예전에 유치원 어머니들과 이렇게 수업을 할 때가 있었는데, 유치원 아가들이 그날 다 온라인으로 이제 토요일 날 수업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하는데, 이 창에 다 애기랑 엄마랑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존재 경청할 거예요. 엄마랑 같이 마주봅니다. 그러는데, 애기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막 서로 안아줍니다. 이러면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자, 지금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나눠주시니까 제가 막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이제 말의 힘에 대해서 오늘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말에는 바로 창조의 힘이 있어요. 창조는 신만이 하는 게 창조죠. 어머니는 신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는 신과 같은 존재라서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더 강력한 창조를 하는 게 바로 어머니의 말의 창조예요. 어머니의 한마디 말은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나를 방해하거나 나를 도와주는 것도 내 부모가 했던 그 말들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너를 사랑해 라고 노래 불러줬던 그 어머니의 그 말의 힘, 그 힘이 결국 그 아들이 어떤 장난꾸러기였든 어떻게 막 나가는 사춘기 시절을 보냈든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이 마지막에는 결국 그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신의 자녀를 꼭 안고 너를 사랑해 라고 노래를 불러주는 자상한 아버지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말로 너의 미래가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창조하고 있나요? 날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호흡이 자녀들에게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는 안아줘도 이뻐해줘도 계속 배고픈 아이처럼 찡찡대고 못되게 구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아마도 한 번도 완전하게 채워졌다는 느낌이 없었을 때 인간은 계속해서 허기짐을 호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해주라고 막 이렇게 엄마들이 또 호소하죠. 고통을. 그래서 여러분 뭐 해주려고 하지 마요. 자꾸.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단지 따뜻한 말과 존재 경청의 눈빛 그리고 정직한 감정의 표현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엄마라는 존재 자체를 엄마라서 엄마이기 때문에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그냥 엄마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해줘야 좋은가 이런 생각들에 우리가 자꾸 빠져 있으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엄마 조금 힘들어. 엄마는 그건 좋지만 이건 싫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말에는 힘이 있다.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증명한 일본의 그 연구가 있어요. 그걸 담은 게 바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은 그 말에 대해서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를
물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박사가 물방울을 이렇게 한 방울 뚝 떨어뜨리면서 거기다가 좋은 말을 해줘요. 사랑, 감사,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말로 이게 언어가 이게 불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다른 말로 해도 사랑,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해주면 물의 결정이 이렇게 균형을 잡힌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모양으로 얼었대요. 급속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결정체가 탁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물에다가 이런 말들, 험한 말들, 사람이 들어도 끔찍한 말들을 해줬을 때 이 물의 결정이 다 깨지면서 마치 지옥에서나 볼 것 같은 끔찍한 모습들로 이렇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몸이 70%가 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이 물 실험에서 적용되었던과 동일하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쁘다, 이쁘다, 최고다, 최고다. 이런 말들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몸에 있는 이 혈액, 우리의 몸에 있는 이 체액,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자꾸 미운 말을 쏟아내고 힘들어 죽겠어, 고통스러워 이런 말들을 계속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은 우리 자신, 엄마 자신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에너지, 마른 파장이거든요. 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이제 좌우가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돼지책 보면서 엄마가 깊은 우울에 빠져 있었을 때 그 가족들이 예쁘고 깨끗하고 아주 좋은 그 가정 공간에 막 꽃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서로가 전혀 교류가 되지 않고 무언가 공허한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내면의 그 에너지, 엄마의 내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엄마가 이 입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파워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과 한 30분만 대화를 나눠봐도 뭐 30분까지 걸릴까요? 한 5분, 10분만 대화를 나눠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품은 또 어떤지 우리 그런 거 다 알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낯선 사람 또 낯선 환경에서만 그런 것들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오랜 시간 머물고 나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가족들 마치 나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들 그런 사람들과 있을 때 내 말을 조심해서 사랑과 축복의 말들 그리고 현재를 편안하게 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그런 말들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엄청난 그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자, 저는요, 그 마음 성장, 의식 성장을 위해서 한 1억 원 가까이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국에서 또 이제 저는 외국의 특별한 세미나들을 참여하면서 그런 공부들을 했는데 또 대학원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돈을 또 계속 쓰고 있고 썼죠. 근데 거기에서 배운 가장 강력한 메시지들 중에 정말 누구도 할 수 있는 것들 그거를 제가 다시 심리학 공부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코칭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저만의 언어로 만들어낸 게 아까 바라봄과 마주봄 그리고 존재 경청 그리고 말의 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쉽고 아주 명쾌하고 어디선가 들어본 듯 하지만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바로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아주 명품 인생 그리고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랑과 에너지를 전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이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이 나의 현재와 미래를 창조한다라고 한다면 어떠세요? 정말 경각심을 갖고 내 말을 정말 잘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이 나의 미래와 나의 현재와 미래를 창조해요. 그렇다면 나는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 대신에 나는 나날이 좋아질 거야. 오늘은 조금 힘들지만 내일은 다를 거야. 이런 말들을 하면 돼요.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힘든 거를 인정했고, 그리고 내일은 달라질 거야. 내일은 더 행복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막 요즘에 막 그 확언 막 이래가지고 정말 나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학원들을 자꾸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내면에 또다시 부정적인 정서가 올라와요. 그래서 현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더 나아지겠다고라는 선포, 그리고 현실의 긍정적인 면을 받아들이는 말들,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이에요. 이게 좀 오래된 영화지만 감정에 대해서 다룬 아주 명작 중에 하나죠.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픽사의 영화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이미지화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소심하고 버럭하고 기쁘고 까칠하고 슬프고 우리 자녀가 어떤 모습이면 좋겠어요. 물어보나 마나 뭐 이 기쁨이겠죠, 여러분은?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인 채로만 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 기쁨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도 우리 안에 슬픔과 까칠과 버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햇볕이 내내 쨍쨍 내릴 때는 사막에서 살고 있다면 그 햇볕의 고마움과 햇볕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할 거예요. 저 햇볕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하나 낯선 손님처럼 찾아오는 이러한 감정들, 또 우리 아이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 하나하나를 그냥 호기심을 가지고 기쁘게 받아주면 돼요. 왜 그렇게 소심해졌어? 지금은 화가 나는구나. 예, 그냥 그렇게. 야,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누가 그렇게 화를 내라 그랬어? 사람이 긍정적이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를 내면 어때요? 화를 낼만 하니까 내겠죠? 아무나 화를 내지 않아요. 괜히 화를 내지 않죠, 우리가. 무언가 그 존재를 건드리는 어떤 것들이 있었겠죠. 네,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마땅히 슬퍼해야 할 만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슬픔의 시간을 갖는 거는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내가 깊은 슬픔을 느껴봐야 다른 존재의 슬픔에도 다가갈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또 때로는 좀 까칠한 면이 있어야 우리가 조금 매력적으로 보여요. 뭐든지 오케이 하는 엄마는 정말 매력이 없어요. 엄마가 다 해줄게.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엄만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엄만 이건 좋지만 이건 싫어. 이렇게 뚜렷한 개성이 있는, 살짝 까칠한 면도 있는 그런 엄마가 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초월한 정말 온유하고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엄마가 되면 더할 나위가 없죠. 근데 진짜 그렇게 거룩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이러한 감정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돌보는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의 이러한 감정들도 편안하게 받아줄 수가 있게 되세요. 교과서에는 이쪽은 긍정적인 느낌, 또 여기는 부정적인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감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감정, 단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것은 인간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는 이런 감정의 상태를 느껴. 그런데 우리에게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무언가 불편함이 있을 때는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느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마랑 자꾸 찡얼대고 엄마한테 자꾸 투덜 된다는 건 무언가 그 아이가 받아야만 하는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이의 성격이 유독 유별나서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이가 어디 데려갔는데 의기소침하거나 좀 이렇게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엄마들이 되게 막 난처해하죠. 그래서 아이를 막 대변하죠. 막 얘가 좀 소심해요. 막 이러면서 막 낙인을 막 찍고 꼬리표를 막 붙여가지고 소심한 아이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불편을 느끼는 장소가 있다면 엄마가 배려를 먼저 했어야 돼요. 거기를 가기 전에 너가 여기 가고 싶으니 어떻게 하면 거기서 편안할 수 있을까?
또 낯선 사람들과 만났을 때는 조금 그렇게 움츠러들고 소심하고 그럴 수 있어. 엄마도 좀 그럴 때가 있거든.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슬퍼해? 왜 이렇게 화를 내? 이게 아니라 화났네. 뭐가 필요한 거야?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해서 그 화난 거를 어떻게 풀어서 좋은 마음으로 만들지, 편안한 마음으로 만들지를 물어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 긍정적인 마음이 느껴질 때는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마음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인생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행복이란 뭔가? 막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막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사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데에는 이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시간이 정말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어요. 우울을 경험하거나 분노를 경험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잘 활용한다면 보다 깊고 넓은 마음을 가진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거기에 더 많은 이 힘을 실어준다면 아마 그게 끝나지 않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정말 화가 나, 슬퍼, 불안해, 비참해. 그렇지만 난 이 감정을 어떻게 바꿀 거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야. 여기서 무언가를 배울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감정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되신다면 아마도 훌륭해지는 시작은 우리가 이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는 그 지점이 바로 여러분이 훌륭한 어른이 되는 지점이에요. 저도 그래서 훌륭해지고 있어요. 네. 자, 감정을 조절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의식의 수준을 높이는 거거든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호킨스는 인간의 의식을 밝기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20부터 여기 1000까지 이 밝기, 인간의 의식의 밝기예요. 이 전등불의 밝기처럼 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환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처님과 예수님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보면 어때요? 그분들은 후광이 있잖아요. 후광이 있어가지고 멀리서도 그냥 빛이 막 이렇게 보이는. 자, 그게 바로 이제 이 깨달음의 존재들은 이렇게 밝기가 밝아요. 그 보통 사람들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여기 가장 낮은 의식은 수치심. 여러분도 한번 있는 공간에서 읽어보세요. 수치심, 죄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 용기, 중립, 자발성, 포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 자,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 200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나와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공동체의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보통의 의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규칙,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옳고 그름 이런 사고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의식이 가끔은 아래로 떨어져요. 슬픔과 두려움과 죄의식과 분노를 느끼기도 해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러한 감정 상태와 또 행동을 하기도 해요. 자, 두려움을 느끼는 엄마를 한번 볼까요? 두려움을 느끼는 엄마는 의식이 한 100 정도로 떨어지는데 이때 굉장히 근심을 많이 해요. 어떡하지? 우리 애가 저래서 어떡하지? 나는 어떡하지? 이렇게. 그래서 근심을 하면 이제 뭔가 도전하고 해결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의식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근심은 근심대로 하고 결국에 가서는 회피한다는 거야. 나도 모르겠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러고 회피하고 돌아서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가장 낮은 의식들은 가장 높은 깨달음과 연결되는 의식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내가 두려워서 걱정하고 있구나. 두려워서 피하고 싶구나. 라는 걸 알아차림과 동시에 여러분의 의식은 깨달음으로 올라가요. 그렇구나. 깨달음.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어떡하죠?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할까? 여기 나오죠? 제가 써놨어요. 내가 뭘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변화되고 싶은 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두려움을 느껴도 바로 또 변화될 수 있고, 슬픔을 느껴도 변화될 수 있고, 또 죄의식과 수치심 상태에 있어도 그래, 내가 이렇게 깊은 수치심을 경험하다니 정말 굴욕적이야. 정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다 헤쳐버리고 싶어. 뭐 이렇게 잔인함까지 경험하게 돼, 이럴 때. 그런데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깨달았어. 아, 내가 이렇게 깊은 수치심을 느끼고 있구나. 그럴 때는 내가 나를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을까?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로 깨달음과 사랑과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마음 공부를 하고 의식을 높일 때는 이게 막 진폭이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죠? 이럴 땐 이렇다, 저럴 땐 저렇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깨닫고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림을 삶에 적용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진폭이 굉장히 잦아들고, 그리고 아주 쉽게 아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신답니다. 자, 의식이 낮은 사람들은요, 자책,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불신, 자기 보호에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아봐, 저렇게 해봐 라고 밖에서 얘기해도 안 들어가요. 그 모든 것을 공격으로 들어요. 우리 청소년 자녀가 막 분노에 차 있는데, 그 분노에 차 있는 자녀에게 야,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냐, 이러면 엄청난 공격으로 들어요. 자기 존재를 더 모멸감과 수치심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지금 뭐가 필요하지? 어떻게 도와주지? 햇살처럼 따뜻한 그런 의식이 높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예, 여러분이 이 에너지가 떨어지고 의식이 떨어져서 이러한 마음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빨리 즉시 알아차리시고, 아, 내가 지금 뭔가 힘들구나. 나에게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자, 불안과 분노를 느끼는 사람은 안전한 것, 그리고 따뜻한 것, 편안한 것,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음식, 편안한 공간,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공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이 의식이 높아진다는 건 이제 나와 너,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고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아는 그런 의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가정이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이 높은 의식에 있는 엄마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높은 의식으로 이것을 끌어안을 때, 햇살처럼 따뜻하고 따사로운 그 기운이 가정에 가득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결국엔 하나로 연결될 거야 라는 것을 아는 의식이에요. 자, 지난번에 그 엄마 나오는 돼지책 읽을 때 돼지책의 엄마가 주로 경험했던 게 여기 슬픔과 무기력과 죄의식과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분노해요. 뭐? 아줌마라고? 분노했죠? 분노는 아주 좋은 정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슬픔과 두려움과 무기력,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분노해 보세요. 적절한 분노.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글쓰기를 통해서 분노를 표현하셔도 되고, 내가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들을 개발하셔서 분노를 표현하세요. 남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면 나 지금 화가 났어 라고 말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자존심이 그리고 용기가 살아나서 보다 높은 의식으로 가기가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너무 회피하지 마시고 분노를 경험하세요. 내 안에 분노가 있음을 발견하세요. 깊은 우울은 깊은 분노와 맞닥뜨려 있습니다. 자, 당신의 의사소통 방식, 어떤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계세요? 자,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치형의 의사소통을 해요. 내면의 정서와 감정 그리고 표현이 일치되는. 맞아요. 청소년 자녀를 이렇게 봐준다거나 이럴 때 되게 거슬려 하죠. 네. 그럴 때는 그냥 봐주는 거예요. 멀리서 거리두기. 청소년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에게 자꾸 너무 다가서려고 하기보다는 멀리서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멀리서 있지만 언제나 네가 필요하면 엄마가 달려갈게, 이렇게. 네. 그래서 노래도 좀 불러주고요, 가끔. 네가 필요할 때 달려갈 거야, 이런 노래도 막 불러주는 거예요. 애들이 어이가 없어서
아, 저 사랑스러운 여인을 어찌할까 이렇게 그렇게 하세요. 알았죠? 자, 우리가 존재 경청을 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보통 때는 아이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아니 저 자식이 엄마를 저렇게 무시해? 이러고 화가 발끈 날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자녀는 부모를 미워할 수 없어요. 미워하면서도 끝끝내 평생을 달고 가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여러분을 보면 알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존재 경청을 하게 되면 이 아이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그 아이의 감정, 기대, 소망, 또 어떤 목적과 의미가 있는지 그 말과 행동에,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거를 다 느끼는 대화가 가능하게 되세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이가 이런 씨발 이러고 막 하고 다녀요. 그런데 야, 이 새끼 너 누가 그렇게 욕하라 그랬어? 이런 엄마가 되지 말자고요. 아니, 우리 예쁘고 착한 귀염둥이,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한다면 아마도 그 아이의 인생에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 모멸감과 수치심이 경험되는 순간들, 그런 것들이 아이에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착하고 예쁜 우리 아이가 왜 욕을 저렇게 할까? 깊이 느껴보시고 그 아이가 정말 기대하는 건 뭔지, 그 아이의 소망과 그 존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우리의 대화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겠어요. 이럴 때는 그냥 침묵하고 바라보세요. 따뜻하게.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엄마는 좀 궁금해 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셔도 도움이 되세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좋아지고 싶고 그리고 따뜻한 한 사람의 눈길과 마음이 필요할 뿐이거든요.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하는 학자는 인간의 대화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과 비슷한 유형을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회유형인데요. 회유형은 대화에 있어서 자기 자신은 없고 타인과 상황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마치 하인과 같은 이런 모습을 취해요. 어쩌면 여러분이 자녀에게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늘 이렇게 해요.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러면 어떨까요? 그 존재를 무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엄마라 할지라도, 그가 아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대화할 때 자기는 하나도 없고 타인과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대화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좋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희생양의 자세를 보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내면에는 당신이 없는 나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다 전해져요. 내면이 다 읽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존재들이 저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네. 함부로 대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꾸 불편한 관계를 맞닥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 무의식이 이런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어쩔 수 없는 나의 창조인 거죠. 내가 만들어낸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치만 이 사람들에게도 자원이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고 인식하고 활용할 때면 내가 타인에 대한 배려, 친절을 잘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무의식 상태일 땐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나는 나보다 다른 사람과 이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는 여러분이 배려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신 거죠. 자, 다음은 비난형인데요. 의외로 이 비난형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이 사람들은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자기와 상황만을 고려하고 살아요. 그래서 몸짓은 이렇게 자꾸 누군가에게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똑바로 하라고 막 이런. 근데 이분들은 당신은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네가 하는 일이 뭘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을 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비난형이겠죠? 근데 이들은 그 내면에서 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몸으로는 나는 여기서 대장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의 내면에는 나는 외롭고 실패했어. 난 외로운 늑대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외로운 늑대인 게 들키기 싫어서 과장된 몸짓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이들에게도 자원이 있어요. 바로 자기를 주장하는 힘. 이 비난형의 에너지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인식하시고 이렇게 내 주장을 제대로 펼친다면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초이성형인데요. 왠지 괜찮아 보이시나요? 그런데 이 초이성형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도 없고 타인도 없어요. 상황밖에 없어요. 상황. 오로지 이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것만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이들이 하는 말은 이래요. 만약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누군가에게서 일벌레의 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렵고 뭐 품격 있는 말들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영향력 있는 말을 하려고 하고 막 지식을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고 있지만 당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떠드는 사람, 네, 초이성형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들은 몸짓을 이렇게 보면 나는 조용하고 냉정하고 또 침착합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풍기고 있어요.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나는 상처받기 쉽다고 느낍니다 라는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통제하고 이렇게 제한된 몸짓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힘들어 하게 되죠. 자, 이들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바로 지적인 능력이라서 어렵고 힘든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일들을 주로 맡아요. 그러니까 교수라든지 어떤 학문적인 일들을 맡으면 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산만형을 사람은 이 몸짓이 너무 재밌죠.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게 사지가 다 뒤틀려 있어요. 이 산만형은 자기 자신도 타인도 상황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요. 이들은 말의 뜻이 통하지 않거나 전혀 관계없는 주제에 대한 것들을 말해요. 가장 그 인식이 탁 되게 말씀드리면 그 봉숭아 학당에 맹구가 나오죠. 맹구 아세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제가? 자, 봉숭아 학당에 맹구, 연구 없다 할 때 연구,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도대체 상황과 맥락에 맞지 않게 튀어나와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와 몸짓을 하고 사라져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우리가 뭔가 공동의 주제를 나누고 있는데 뜬금없는 이야기들을 해서 얘기하고 그 이야기가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전혀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저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쟤 왜 저래?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또 산만형이기도 해요. 산만형들은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자기에게 불편함이 올까봐 두려워해요. 자, 그 몸짓은 나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기 있지만 여기 없어요. 아무도 내게 신경 쓰지 않아 라는 그런 무의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에게도 자원이 있어요. 즐거움과 유머, 자발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이들의 자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일치형의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치형은 상황과 타인, 자기 자신,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하는 말하기예요. 일치형의 사람들의 아주 그 조금의 그 특징을 보면은 이러한 의식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서 비판받을 수 있다. 내가 하는 행동은 설명할 수 있다. 내가 남을 귀찮게 할지도 모른다. 또 그가 나를 떠날 수도 있다. 자,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이들에게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하나의 틀에 이렇게 매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고려하면서 말을 해요. 잠깐 한번 연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일치형의 대화는 어떨까요? 여기 식사 준비를 다 끝내고 이제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딱 오기 5분 전 전화가 왔어요. 오늘 회식이 있어서 일찍 못 들어가. 그리고 그날은 매일매일 남편이 공부를 가르치는 날이에요. 애들을. 나는 오늘 못 가니까 당신이 애들 공부 잘 시키고 있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화하시나요? 알았어요. 재미있게 지내다 와요. 자, 이거는 회유형. 회유형이겠죠? 자, 다음. 또 회식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회식이야? 당신은 가족보다 회식이 더 중요하죠? 말해봐요. 막 이렇게. 이거는 비난형. 자, 그러면 일치형은 어떻게 할까요? 일치형은 자기 자신과 상황, 타인을 고려한 그런 대화를 해요. 모두를 고려한 감정과 생각이 일치되는, 정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으면 어떨까요?
오늘 늦는군요. 회식이라고? 회식이니까 어쩔 수 없겠네. 그런데 나는 오늘 정말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는데 조금 많이 실망된다. 이러면서 타인의 상황도 고려하고 자신의 입장도 얘기해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미리 알려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이런 수고를 좀 안 할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도 하고,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 다음에 개선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괜히, 편안하지 않은데 편안한 척, 또 지나친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비난,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상황과 타인의 그 상황을 고려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둘 다 불편하지 않은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나누는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야기 중에서 뭔가 질문이 있거나 또는 적용해 보고 싶으신 거,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고요. 그걸 보면서 또 정리를 또 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주 동안 자신의 말과 감정을 잘 느껴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반복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인지, 그 말을 반대로 내가 듣는다면 나는 어떤 기분이 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학교 갔다 왔는데, 너 학교 갔다 왔어? 숙제했어? 학원은? 밥은? 손 씻었어? 이런 말을 매일매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유치원생도 아닌데, 너 왜 그 친구랑 놀아? 막 이런 것도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듣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밥은, 학교는, 숙제는, 왜 그렇게 했어? 똑바로 못해? 너는 왜 그러냐? 막 이런 말들을 이제 자꾸 듣고, 예, 체크받고 이런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내가 듣기 힘든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하면 안 되겠고요. 또 그 말을 했을 때 나도 기분이 안 좋고 듣는 사람도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은 마치 잔소리와 같이 반복되는 말들은 정말 멈추기로 선포하시고 그냥 멈춰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내면의 답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는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주고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이리 와봐. 엄마가 한번 안아보자. 엄마 좀 한번 안아줘. 이런 말. 또 오늘도 화이팅. 그리고 오늘 뭐 먹고 싶어? 엄마가 이따가 만들어줄게. 용돈 필요하니? 뭐 이런 말. 청소년 자녀라면요. 자꾸 대화 좀 하자 이러지 마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애들이 무서워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지금 이 나이에도 엄마가 야 나랑 대화 좀 하자 그러면 기분이 별로 썩 좋지 않을 거예요. 그냥 말이라는 게 대화라는 게 그냥 편안하게 마주보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지 날 잡고 아주 각 잡고 지금부터 대화 시작이야. 자 대화 한번 해보자. 야 그게 대화냐? 분명히 그런 말들이 오갈 대화를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요. 남편에게도 우리 좀 대화 좀 해봐요. 이러면 다들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때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를 만드시고 청소년 자녀와 대화를 하려면 값을 지불하셔야죠. 치킨을 사주신다든지 카페에서 좋은 시간을 좀 갖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애들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죠. 시간을 준다는 건 되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자녀와 자꾸 뭘 같이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자유로운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 아이가 잘 자랄 거라는 믿음 가운데 좋은 에너지를 계속 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네, 일치형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자꾸 도전해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감정에 대해서 자꾸 느끼시고 그 감정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연습 그리고 때로는 표현하기가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는 멈춰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성숙함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누군가에게 불편한 감정을 쏟아내는 것처럼 또 다른 나쁜 일을 또 만들어내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또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 때는 엄마 조금 쉬었다가 3시간 있다가 엄마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경험이 되셨는지 잠깐 중지하고 여러분의 성찰 또 오늘 배움 중에서 네.
자, 회유형은 네,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인식하고 사용할 때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에 어디 갈 때마다 먹을 것도 챙겨오고 막 너무 친절해서 마치 저분이 빠지면 이 모임이 진짜 운영이 될까 싶어 라는 정도로 막 정말 서비스 그러니까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립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몸으로 하는 헌신, 정말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때때로 이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진짜 내가 막 접시부터 시작해서 음식부터 다 차려왔는데 정말 이 치우는 거는 좀 자기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투덜투덜 하는 분들 본 적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나는 회유형이구나. 난 회유형으로 살 때 오히려 편한데 이런 느낌이 이걸 자각하셨다면 진짜가 되세요. 진짜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제일 잘 섬기는 건 나의 강점이야. 그래서 나는 기꺼이 섬길 거야. 그러면 어때요? 다들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정말 최고예요. 이러면서 치우는 것까지 혼자 다 하세요. 왜 나한테 칭찬을 안 해주는 거야? 이런 거는 진짜 회유형으로 사시는 거고, 그것을 이제 승화시키시면은 이제 그렇게 당당하게, 저는 이 남을 섬길 때 아주 기쁨의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이러면서 막 치우는 것도 막 혼자 다 하고 막 누가 도와주면 오케이지만 막 굳이 그걸 막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고 슬퍼하거나 막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회유형들은 엄청 슬퍼해요. 나를 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인정도 안 해줘? 막 이러면서 이제 슬퍼하세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데요. 여러분들 배고프시죠? 자, 우리 이제 성찰 한번 나눠주시고요. 오늘 나눔 중에서 이제 실천해보고 싶으신 거나 도움이 되셨거나 있으시면 좀 나눠봐 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말이 창조에 힘이 있다. 오늘 이렇게 전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라는 그 성찰이 올라왔던 그때가 있어요. 그때, 말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그냥 그 공간에서, 아휴, 진짜 힘들다. 막 이렇게 내는 그 한숨 소리. 그 엄마의 한숨 소리. 이게 엄청 강력하겠구나라는 그 깨달음이 저한테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뿐만이 아니라 이 호흡조차도 내가 좀 인식하고 그렇게 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호흡조차 관리를 하시길 바래요. 네, 비난형 남편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요. 아까 말했잖아요. 비난형 남편은 사실은 외로운 늑대와 같은 내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쭈쭈쭈 해주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존감이 아주 높아지셔야 되죠. 우쭈쭈쭈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 앞에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게 없어요.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인정과 칭찬을 해주시고, 네, 인정과 칭찬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이런 비난형의 남편들이 자꾸 그 비난을 하는 이유도 완전히 채워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채워진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파트너를 만났을 때 그 파트너를 통해서 부모에게 채워지지 않은 거를 파트너를 통해서 채워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또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내 부모한테 한 번도 인정과 칭찬을 못 받았는데 우리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저는. 우리 아내가 우리 엄마가 못 해줬던 걸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내는 연기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내는 연인이면서 엄마이면서 친구이면서 또 여동생이면서 가끔은 오빠라고도 하시고, 그리고 가끔은 연인처럼 달달하게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높아지셔야 돼요. 자존감이 높아지셔서 남편은 내가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될 대상이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돌봄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세요. 그리고 또 아주 민감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 아주 깊은 무의식 차원에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저 사람은 비난형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또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 남편의 비난형이 아니라 리더십, 강점, 다른 사람들을 막 이끌고 가고자 자꾸자꾸 막 이렇게 지적질하는 모습. 근데 그거를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 되셔서 여보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리가 훨씬 더 당신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물론 먹히는 남자가 있고 정말 안 먹히는 남자가 있겠지만 햇볕, 햇살, 따뜻한 햇살밖에 바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일치형의 대화를 한다는 건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비폭력 대화라든지 대화법 연습을 할 때,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때? 라는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때때로는 불편한 감정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을 연습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으셨다면, 이거 되게 불편한 대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직 성숙하고 무르익지 않아서. 여러분이 더 성숙해지시면은 연습을 통해서 과도기라는 게 늘 있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 다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식하면 돼. 아, 내 이럴 때 좀 불편하구나. 그러면 그것을 자꾸 내 감정을 불편한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의 감정도 아까 그 빙산 보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깊이 있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내 거를 표현하기보다 이제 그 사람들 거를 알아차려주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햇살 같은 사람이 그래서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표현하는 연습, 내 감정을 알아차려주는 연습,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노력하시기보다는 그날 오늘 내 마음이 어떻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게 뭐지? 해서 그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는, 그리고 그걸 선택해서 즐겨보는, 내 오감을 깨우는 그런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다 채워주고 나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마음을 표현하는 게 결코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고요. 서로가 편안해져요. 그리고 내가 올바른 사인을 탁 보여줘야 저쪽에서 내 사인에 맞는 것을 주게 돼요. 내 감정을 제대로 잘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가야 될 성숙의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성숙한 감정과 그리고 말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따뜻한 영향력, 밝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거를 굳이 어떤 대상을 갖다 놓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그들도 우리의 불편한 연습 단계의 감정들을 다 받아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가 내 남편이라도 그가 내 자식이라도 야 엄마 지금 연습 중이니까 그런 건 좀 참아줘 이렇게 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어요. 그러니까 연습은 혼자 하세요. 편안한 사람들과 또 대화가 되는 집단에 참여하시기도 하시고 독서 모임도 참여하시면서 자신의 대화가 정말 성숙한 대화인지 아닌지를 주변에 나와 비슷한 엄마들이 봐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독서 모임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용기를 내서 또 어른들의 대화를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대화뿐만 아니라 어른들끼리의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도 참여해 보시고 이러면 우리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일처럼 부질없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편을 바꾸려고 한다든지 아이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긍정의 마인드, 자존감이 높은 엄마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은 아주 쉽게 바뀝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요. 혼자 밝아지시고 혼자 즐거워지시고 혼자 예뻐지세요. 그리고 거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으세요. 그리고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어느 순간 좋아져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은 에너지를 끊음으로 인해서 그 자생적으로 그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 기회를 또 우리가 선물할 수가 있어요. 엄마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투여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에너지가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고통의 에너지가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끊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즐거워서